새벽 3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내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 바닥은 얼음물이 질펀하게 깔려있고 고무장화 소 발가락은 감각이 없습니다.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오고 생선 비늘이 얼굴에 튀어도 닦을 틈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강철수. 이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틴 생선장수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전쟁입니다. 좋은 물건은 1초 만에 낙찰이 끝나거든요. 새벽 3시에 경매 받고 4시에 손질 시작하고 6시에 가게 문 열고 밤 9시에 문 닫고 그걸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장마의 시장이 물에 잠겨도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가게 냉장고 옆에 붙여둔 사진 한 장. 교복 입은 우리 아들 민수가 전교 1등 상장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내 30년을 버티게 한 전부였습니다. 손이 동상에 걸려서 칼을 못 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생선배를 가르다가 손가락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면 고무장갑 안에 비닐을 한 겹 더 끼우고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 피가 생선 위에 떨어지면 물로 쓱 씻어내고 아무 일 없는 척 팔았습니다. 손님들은 몰랐겠지만 그 생선마다 내 피가 한 방울씩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아들한테 갔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의대 등록금, 한 번도 나를 위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물이 새도 박스 테이프로 감아서 신었고 점심은 시장 구석에서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끓여 먹었습니다. 민수가 의대에 합격한 날, 나는 생선 비늘 묻은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안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내 새끼가 의사가 된다. 이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기어나가는 거다. 하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 1,000만 원. 당시 내 통장 잔고는 32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680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안 빌려주고 사채는 무서웠습니다. 결국 시장 상인회에 사정사정해서 개를 탔고 옆 가게 박 사장한테 머리를 조아려 200만 원을 빌렸고 새벽에 경매 끝나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잠을 하루 2시간씩 자면서 3개월을 버텼습니다. 등록금 1,000만 원을 다 모은 날, 나는 시장 화장실 구석에 숨어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냐고요? 아닙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걸 6년을 해야 하니까. 6년 동안 매 학기 이 돈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근데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내 새끼가 흰 가운 입는 거 보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들 졸업식 날, 나는 시장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아버지가 의대 졸업식장에 나타나면 아들이 창피할까봐 그날 가게에서 혼자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아들 합격 사진 보면서 건배했습니다. 축하한다, 민수야. 아버지가 해냈다. 아들이 전공의를 마치고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물었더니 대학병원 원장 딸이라고요. 이름은 박지영.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악수를 하는데 손끝만 살짝 대고 바로 손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물티슈를 꺼내서 손을 닦았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요.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은 200명이 넘었고 내 쪽은 시장 상인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축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사위가 실력이 좋아서 딸을 맡긴다. 내가 30년 바닥에서 기어서 만든 의사인데 실력이 좋아서래요. 그날 내 존재는 하객 명단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뒤 시장에서 제일 큰 전복을 구워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주가 생겼다길래 며느리 몸보신 시켜주려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코를 틀어주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버님, 집에 오실 때는 씻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 진동하잖아요. 우리 병원장님 부인 오시기로 했는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이 전복은 뭐예요?
비닐봉지에 담아오시면 물이 새잖아요. 나는 미안하다. 다음부턴 씻고 올게 하면서 뒤돌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닐봉지에서 물이 뚝뚝 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전복물인지 내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초대를 안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시장 냄새 나는 할아버지 오면 다른 하객들 눈치 보인다고 했다는 걸. 아들놈은 반박 한마디 못했답니다. 명절에 전화하면 며느리가 받아서 아버님 저희 해외여행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전화하면 아버지 지금 수술 중이야 나중에 그 나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부모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매일 밤 달래가며 잠을 청했습니다. 1년 전 내 평생의 일터였던 생선가게 자리가 재개발로 철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증금 2억을 돌려받던 날 30년 동안 비늘과 피와 얼음물 속에서 만든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들놈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보증금을 받은 지 이틀도 안 돼서 며느리와 아들이 귀신같이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도 없던 것들이요. 아버지, 요즘 건강하시죠? 밥은 잘 드시고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병원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데 아버지 보증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저희가 병원만 자리 잡으면 매달 용돈 넉넉히 드릴게요. 좋은 요양원도 알아봐 드릴게요. 아버님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라.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돈 냄새 맡고 귀여운 것들이 투자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놈들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밑바닥을 보리라. 다음 날부터 나는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손으로 집어먹고 벽에다 낙서를 하고 아들을 못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나 여기 어디야? 하면서 멍하니 앉아 침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부부의 본색이 나왔습니다. 내 통장과 도장을 훔쳐 그 보증금 2억을 싹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요양원비 80만 원마저 아깝다며 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여보, 차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 그냥 이쯤에 내려둬. 비도 오는데 누가 보겠어. CCTV도 없는 산길이잖아. 그래도 명색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어떡해? 요양원비 80만 원씩 낼 돈 있어? 치매 걸려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노인네. 우리가 평생 떠안고 살자고? 빨리 내려드리고 가자. 아들놈은 1초도 안 망설이고 차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나를 짐짝처럼 들어 휠체어에 내팽개치듯 앉혔습니다. 며느리는 내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지더니 폐지 주워 모은 현금 5만 원마저 빼갔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비 오는 야산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놈의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 안쪽 바느질로 꿰매둔 비밀 주머니를 뜯었습니다. 며느리가 5만 원을 훔쳐가면서도 절대 눈치채지 못한 낡은 지갑을 열자 새까만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만 가질 수 있다는 무제한 한도의 블랙카드. 그리고 강남 한복판 가치 300억짜리 빌딩의 등기부등본. 아들놈은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을 자식 뒷바라지에 다 쓴 가난한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전부터 시장에서 번 돈으로 강남의 알짜배기 땅과 상가를 하나씩 사모아온 1천억대의 자산가 강철수 회장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독이 된다는 걸 남들보다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생선장수로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산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2명, 전속 자산관리사 최 변호사, 그리고 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방수 처리된 스마트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나다. 위치 추적기 켜뒀으니 지금 당장 비서실장과 경호원 대동에서 와라. 그리고 최 변호사, 내일부터 작업 들어간다. 내 아들놈 강민수 병원에 들어간 은행 대출, 제2금융권 부채 전부 사들여라. 그리고 며느리 친정회사 자금줄도 막아. 1년 안에 그놈들 발밑에서 땅을 빼버려라. 사냥을 시작한다. 나를 산에 버리고 1년. 처음 몇 달, 그 부부는 세상 편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라졌다며 매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명품을 쓸어 담았고, 아들놈은 내 보증금으로 병원을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 병원에서 500m 거리에 최신 설비를 갖춘 대형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내 돈으로 세운 겁니다. 환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3명이 월급 밀렸다며 퇴사했고, 의료기기 리스비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빌려 쓴 은행 대출 전부의 만기 연장 불가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은 최고치로 올라갔고, 추가 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아들놈은 이유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렸겠죠. 세 번째, 며느리 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어음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렸습니다. 거래처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 소송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네 와이프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천벌을 받은 거야. 나한테 돈 있냐고? 나도 파산이야 파산. 친정마저 무너지자 며느리는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계부터 강남 아파트까지 모조리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보, 오늘까지 이자 5천만 원 못 막으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간대. 어떡해? 나보고 어쩌라고. 은행에선 전화도 안 받고 장인어른은 파산해서 도망 다니시잖아. 사채업자가 병원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들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수 원장, 이자 안 갚으면 오늘 여기 기계 다 쉬어간다. 아들놈은 원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무너진 겁니다. 매일 밤 목을 매달까 고민하던 부부에게 기적처럼 동아줄 하나가 내려갔습니다. 강남의 부실 채권을 싹 사들이고 있다는 투자사 JK홀딩스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간 겁니다. 강민수 원장님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원장님의 부채를 모두 인수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8시 회장님 펜트하우스로 오시면 부채 탕감과 추가 투자를 논의하시겠답니다. 이 멍청한 것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오열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품 옷을 차려입고 내 펜트하우스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 회장이 자신들이 사내에 버린 치매 걸린 늙은 애비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스달까. 펜트하우스의 오크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억 원어치 미술품과 대리석 바닥을 본 부부는 기가 죽어서 내 등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투자만 해주시면 뼈를 묻고 일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는 양주잔의 얼음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달끄라, 달끄라.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며느리야. 두 사람의 고개가 튕기듯 들렸습니다. 나를 확인한 순간 동공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입이 금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그래, 이놈아. 요양원비 80만 원 아깝다며 비 오는 산속에 날 버리고 간 내 애비다. 치매 걸린 노인네가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서 실망했느냐? 아버님. 그게 오해예요. 길을 잃어서 다시 모시러 가려고. 닥쳐라. 내가 내 주머니에서 5만 원 빼가는 걸 이 두 눈으로 봤다. 너희가 무릎 꿇고 있는 이 건물이 누구 건 줄 아느냐? 너희 빚을 싹 다 사들인 게 바로 나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의사 면허까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나는 그놈의 머리를 구두발로 밀어냈습니다. 용서. 내가 나를 산에 버리고 차를 돌릴 때 내 용서도 그 산속에 묻혔다. 최 변호사, 이놈들 명의 재산 전부 압류하고 길거리로 쫓아내. 파산 신청. 대한민국 어느 로펌도 안 받아주게 막아버려. 평생 빚쟁이로 살게 만들어라. 며느리는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기절했습니다. 아들놈은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면서 내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경호원이 그놈들을 끌어낸 뒤 펜트하우스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시린 것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금고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유언처럼 남긴 말 때문입니다. 여보, 이 편지는 민수가 아버지를 정말로 원망하게 되는 날, 그날 열어봐요. 그 전에는 절대 열지 마요. 약속해줘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30년 묵은 종이에서 아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민수는.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 한 장의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비밀, 민수의 진짜 정체,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에 의미가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